유난히도 추운 출근길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모로 참 힘든 시기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요일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주말 동안에 재무 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시위에 나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가신 분들도 네. 있고 이제 뉴스를 집중해서 또 들으셨던 분들도 있고 네. 진짜 상황 하나하나 뭐 관계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속보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계속 저는 뉴스 네. 쳐다보면서도 뉴스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네. 네. 그렇게 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 네, 우리의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네. 의미도 되겠죠. 오늘 시장도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가 1.2%대, 코스닥이 2.7%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것도 네. 같지만 코스피는 2,400선 깨져서 지금 2,397선 위치하고 있고 코스닥도 642선입니다. 어려운 시장 계속되고 있네요. 이분 좀 모셔봐야 되겠어요. 환율이 진짜 걱정이네요. 맞아요. 환율도 지금 1,429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월요일입니다. 네. 우리의 견자단 슈퍼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전국이 이렇게 바뀔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월요일에 예. 만났습니까? 월요일에 화요일 밤 얘기잖아요. 네, 분위기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때 분위기 좋았고 월간 어떤 투자도 쭉 그날 살펴봤는데 사실 뭐 저번 주 거는 우리가 그냥 날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네. 제 방송 보면은 화요일 날 이슈 배틀도 나왔는데 네. 그때 분위기 보면 제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반도체 그렇죠. 네. 근데 누가 이기든 나는 좋다라는 생각이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두가 안 좋은 결과가 화요일 저녁이었죠. 맞아요. 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이렇게 뵐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약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다행이다. 해요. 네. 거기에 성공을 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데 일단은 굉장히 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죠. 네. 가야 할 길이 또 멉니다. 첩첩산중 뭔가 산적해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지난주 시장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뭐 계엄령에 이어서 탄핵 정국까지 정치 이슈가 모든 소식을 덮어버렸죠. 뉴스를 다 그냥 덮었어요. 네. 다 이 얘기뿐이고 그만큼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석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그날 네. 잠 못 주무셨죠? 제가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죠. 네. 이게 너무 막 꼼꼼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제 10시 정도에 제가 잠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10시 반 정도에 저희 와이프가 깨우더라고요. 오, 바로 깨우셨군요. 그래서 네. 보통 깨우는 분이 아닌데 깨우시길래 그래서 무슨 일인데 뭐야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카톡으로 뭐 이제 계엄이 났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걸 보고 와이프가 이제 그 TV를 틀었더니 계속해서 속보가 반복해서 네.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깨워서 보고 있는데 저도 맨 처음에 좀 믿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강락을 좀 봤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참 비트코인이 아주 우리 시장과 해외의 온도차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비트코인 국내 가격을 김치 프리미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우리 국내 이제 거래소에서 가격되고 있는 가격 차이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0%까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외 증시와 매크로 여건을 거의 무시하고 우리 증시, 우리나라만의 이제 이슈로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뿐만이 아니라 색깔에서도 지금 해외 금융주들 괜찮습니다. 해외에서 성장주들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추세적인 상승 레벨을 지키는 선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저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고 지금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제표 일드갭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와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싸졌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럴 때는 당분간의 변동성, 특히나 이제 환율을 보면서
변동성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단서들은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정치적인 스케줄이 마무리돼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외신에서는 어떤 탄핵을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게 좀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정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촉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계엄의 주체였던 분이 어떤 지금의 권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정치 리스크의 어떤 레벨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거의 권력을 이제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탄핵이라고 하는 이슈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은 환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좀 변동이 될 것 같다. 자, 이 사이에서 우리가 또 넋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는 이제까지 수수방관했었던 수급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한자금 뒤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증한자금에 대해서도 규모적으로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만 사실상 수수방관을 4년 동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증한 자금은 원래 코로나 때 조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 전에 카드사 때부터 계속 있었던 자금인데 이것이 과거 2004년이라든지 2008년에는 실제 발표된 만큼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하방을 좀 닫아준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코로나 그리고 2022년도 모두 우리나라 증시가 역대급 위기를 좀 겪었었는데 그때 발표만 하고 실제 집행이 된 적은 없었어요. 자, 물론 다행히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의 반등이 이르면서 증한자금을 실행하지 않아도 될 환경이 조성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와 지금은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가 발발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4년 동안 미뤄왔었던 증한자금도 더는 미루지 말고 연기금의 수급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에 조금 더 투입을 제가 좀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제안도 같이 함께 드리고요. 지금 우리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요, 지금 해외 주식 이제 보유 비중이 46%까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40%에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났는데 거의 국민의 투자하는 사람들의 절반 수준은 이제 다 해외 주식을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까지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투자에 국경이 없습니다. 정책 당국자 분들께서도 이제 뭐 코인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나이브하게 보시기보다는 투자에 국경이 없구나. 그러면 그 국경을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의 국경을 세울 수 있는 것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인센티브와 수급 보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위기로 이제 말미암아 좀 같이 공격적으로 이제 조기에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방송 앞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 차장님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사실 제가 종목 이야기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무의미할 것 같아서 시장 얘기로 대부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뭐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외부의 요인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증시뿐 아니라 우리가 걱정됐었던 여러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이러한 구간에 더군다나 12월 목전에 상당히 수급의 개선 요인들도 많이 보였었는데 요 순간에 국내 요인이 급냉되면서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 이번 주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정치는 결론적으로 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계엄의 그림자입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외신에서 보면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을 때 우리 진짜 한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영국이 그 EU에서 탈퇴를 하면 영국의 경제도 걱정이고 EU에 대한 어떤 그 입지도 걱정을 했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영국에서 계엄령이 발발했다라고 생각하면 브렉시트보다도 더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도 바로 그거랑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 어떤 방향으로든지 뭐 야가 불리하든 뭐 여가 유리하든 이런 부분들을 보다도 그냥 이 자체로 빨리 해결을 정치인 분들께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앞에서 좀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자, 지금은요. 계엄령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하루 이틀 정도가 가장 금요일까지가 좀 피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 또한 그날의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이면에 있었던 기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우리 투심을 너무너무 이제 냉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미국은 정부 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월 넘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과거의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좀 무차별적인 전략이라기보단 정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번 트럼프 시즌2에서는 나름 되게 전략적인 포석들을 많이 깔아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세예요. 관세를 과거에는 자 중국이 뭘 하든 단서를 달지 않고 자 중국 지금부터 관세 매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은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유럽 그리고 브릭스까지도 조건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 조건부 관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과 미국의 조건이 부합해지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관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와 굉장히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결국에는 우리 증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희망의 단서는 결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제가 혼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그만 펀드를 조성하고 집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거처럼 그냥 구두 개입으로 끝나지 말고 과거와 다르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희망의 단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1,000억 원 이상 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의 한 발로 수급을 좀 아슬아슬하게 좀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 펀드가 본격적으로 증시에 대한 하방을 좀 공고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수급이 끝나면 자, 우리나라의 정치 이벤트는 정말 끝날까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이제 오탑니다. 포스트 테마는 네네. 또 우리나라는 반대로 블루웨이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블루웨이브. 네. 미국은 공화당이 수입을 하면서 이제 레드웨이브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구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의 야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로 이 노이즈가 끝나고 나면 저랑 같이 좀 이야기해볼 부분들은 지금의 야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의 정책 강도가 세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네, 이런 부분들을 자 오늘 조금 그 다음에 차차 같이 좀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희망 찾기는 금융안정화 펀드 그리고 색깔적으로는 포스트 테마를 찾아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단서 중에 하나는 바로 블루웨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제가 외부 요인은 해빙이 되고 있는데 내부 요인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지금 우리 마켓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초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표정도 좋고 앵커분들의 표정도 너무 좋았었고 화요일 분위기 너무너무 화기애애했었어요. 재밌었죠.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는 딱 2달짜리. 네, 그래서 실제로 12월 초반부터는 피크아웃 조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실제 트럼프의 정책들이 과거처럼 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제 금리는 4.5%를 찍고 고점 확인 후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달러도 107을 찍고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가 달러에 기인하지 않고 우리나라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약세에 대한 첫 번째 배경은 한은의 두 번째 연속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정치 리스크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들이 과거 3개월, 뭐 멀리 보면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를 정말 덮어놓고 팔았던 것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조짐들을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업종별로도 바닥 신호는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술적인 어떤 표시들을 많이 안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자, 기술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자리가 깨졌으면요 추세 하향 이탈 신호가 나올 뻔했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이 끌려 올라가는 상황 아주 좋은 상황이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단을 지지하는 차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별일이 없었으면 저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 시장 바닥콜을 오늘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요인과 우리가 피어로 보는 이제 어떤 지표들이 모두 개선이 됐기 때문에 뭐 더 빠질 룸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 초반에 제가 생각했었던 실제 우리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이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네.
주 초반도 그렇고 지난주 타이밍. 네. 네. 뭐 외국인 현선물 좀 들어오고 맞아요. 약간 올라가나 싶은 그 타이밍에 또 다시 이렇게 좀 아주 예기치 그 타이밍을 네. 뭐 알고 그랬을까요? 저는 진짜 너무 아쉽긴 한데. 네. 그러니까 증시 측면에서만 봐도 맞아요. 굉장히 좀 아쉬운 타이밍이었다. 진짜 퍼펙트한 타이밍이었고 퍼펙트. 네, 실제 제가 펀드 플로우 지난주 거를 네.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EPFR이라고 하는 데서 펀드 플로우를 이제 하는데 주식형 펀드 플로우가 신흥시장, 그러니까 이 직전 저희 2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만 인플로우고 나머지 신흥시장은 아웃플로우였거든요. 네.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었고 우리나라는 엄청 거셌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주 지난주 이제 주간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인플로우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쵸, 좀 그쵸. 바뀌는 맞아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왜 글로벌 자금들이 신흥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인플로우를 시작했을까 생각을 네.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매크로 지표 중에서 달러 같은 경우는 시장의 레벨을 좀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는 시장의 색깔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제가 많이 배웠던 사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개가 참 너무나 좋은 앙상블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사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해도 지금 한 이제 분기에 1회당 정도는 내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지없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조업 지표가 한 6개월에서 길어도 한 이제 1년 정도 뒤에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먼저 이제 반등 출발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그 너무 좋은 타이밍에 이런 게 좀 생겨서 너무너무 아쉽고 그래서 빨리 개선이 되면 저는 다시 지난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빠른 조속한 이제 좀 마무리가 네.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저는 좀 억울한 게 우리나라가 전시국가 뭐 물론 휴전국가이긴 해요. 휴전국가이긴 하지만 지금 뭐 전쟁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머니스마트님께서 달러랑 금 매집만이 살 길인 듯 이런 얘기 하시고 안전자산만 사야 되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속상한데 환율 얘기를 잠깐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1,400원도 굉장히 놀랐는데 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탄핵 사건, 계엄령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1,500원까지도 염려해야겠다라는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이게 사실 좀 무서워집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맞아요. 1,500원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우리가? 근데 이제 항상 가장 보수적인 전망치를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노무라 이렇게 보면 나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보수적인 투자 기관 입장에서는 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항상 리포트를 쓰십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다 맞힐 수는 없겠죠. 그런데 1,500원까지는 전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도 각사의 환율 전망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 왔는데 1,350원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이제 고점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1,430원 지금 사실 뚫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지금 탄핵으로 이슈가 됐던 상황에서는 예전에는요. 금리를 미국의 연준이 올라가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2004년도, 2017년도. 근데 지금은 내려주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도 안 좋죠. 뭐 상수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소비 뭘로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을 거예요. 이건 상수예요. 네. 자, 그런데 가장 환율에 또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건 상수고 변수로 나왔던 것은 바로 모두가 금리를 내려주는 사이클이다. 우리도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공포는 어떤 레벨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1,400원까지는 괜찮다. 왜냐? 우리는 연으로 맨날 50원씩은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느 정도 컨센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올해 그걸 넘어서는 1,400 이제 원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외국인 수급은 다시 불안해질 거고 이제 외국인의 자금은 좀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이슈는 우리나라 수출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이벤트로 추가적인 환율 상승폭이 지금 한 30원 정도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저는 다시 되돌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아서 올라간 것은 1,400원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빨리 해결이 되면 빨리 좀 반락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어떤 경기나 주식을 전략하는 측면이 아니라 네. 정치 이벤트의 가장 큰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달러 원 환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달러와 원의 어떤 상대적인 네, 가치 뭐 네. 이런 건데 달러 인덱스가 107까지 올라갔다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좀 네. 안정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원화가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철저히 국내적인 맞아요. 상황 때문이거든요. 네,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실적, 우리의 수출, 그리고 네. 우리의 정책이 지금 우리의 지표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혔었던 외부 요인들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해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탄핵 그리고 뭐 정치의 불확실성. 사실 우리가 이런 국면을 처음 겪는 게 아니어서 네.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과거에 어땠는지를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과거가 같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탄핵은 궁금하고. 겪어봤어요. 교과서에서만 본 게 아니라 탄핵은 겪어봤는데 계엄령은 전 진짜 완전 처음이에요. 처음 겪어보는 네. 거라 뭐 45년 만이니까. 데자뷰를 우리가 그때 상황과 똑같이 가야 하는가 아니면 똑같이 예측할 수 있는가 아니면 조금 더 흔들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저한테도 저희 직업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는 아무래도 이제 리서치의 전략가분들의 역할이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참 잠을 못 잤던 점은 네. 계엄의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평균 그리고 지금의 그 평균 속에서 차이점을 도출을 해서 그 사이에서 어떤 전략들을 세우는 게 기본 골자거든요. 근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러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도 네. 진짜 그렇죠. 케이스가 없어요. 네. 종목별 전략 지금 주식이 빠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논리가 바뀐 게 아니고 기업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45년 만에 첫 새로운 이벤트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조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면요. 기업의 주가는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회복을 하겠죠. 예, 그게 6개월 일반적으로 한 1주이나 2주가 아니라 좀 오래 걸릴 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주간 단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간이나 한 달 정도 텀으로는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 뭐 저뿐 아니라 다른 뭐 이제 실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과거의 탄핵만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일편의 부분은 같이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외부의 해빙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해빙을 조금 더 좋아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실제 어떤 이제 스냅샷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서 자 트럼프 이제 트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제 그 얘기 이제 12월부터는 많이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출발을 하기 직전이에요. 그 중에 이분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외에 2017년도, 특히 2018년도에 미국 무역 분쟁하면서 USTR이라고 하는 이제 무역 대표부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로 거의 도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관세, 그 누가 했냐? 바로 이분이 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분이 이번에 기용 인선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고 실제 이 USTR의 대표는 이분의 후계자 역할을 했었던 그분이 됐었어요.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의 어떤 이제 실제 이면의 이슈들은 있죠. 이분은 USTR 대표까지 했으니까 그 이후로 그 이상의 자리를 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사실 대부분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분이 이번에 편입 이제 같이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외신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지금의 관세 전략이 과거처럼 무차별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상징으로 내볼 수 있는 것이 로보타이저가 빠지고 지금의 이제 베센트와 같은 나름의 합리주의자들이 지금의 인선의 가장 핵심 자리들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레드 수입이기 때문에 더 거칠게 다가올 것 같지만 실제 일기와는 다르게 합리주의자들이 물론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 미국의 지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정부 효율성을 담당하는 분들이 나름의 합리주의자셔서 과거와 달리 좀 거친 어떤 방식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 중반으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제가 이 갑자기 우뚝 솟은 차트 보이실 텐데 네. 이게 글로벌
한국의 뉴스 검색 주의예요. 아, 코리아를 쳤던. 네. 이게 참 제가 왜 애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19년 팬데믹 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적은 없어요. 한국. 예, 네. 한국이라고 하는 뉴스를 네네. 검색한 추이입니다. 네. 즉, 이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네. 이 100이 맥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최고 높은 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지수들이 정렬이 되는 방식입니다. 최고 찍었네요. 맞아요. 어.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거의 제가 봤을 때 20년대 최고치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브렉시트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그냥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에 등장한 것이 가장 큰 리스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른쪽에 뉴욕타임즈와 BBC,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의 보도 내용들인데 헤드라인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어떤 테마에 맞추지 않고 그냥 하루치 바로 직전 24시간에서 나왔었던 뉴스 네. 헤드라인만 그냥 딱 집어서 온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해외에서는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국에서 해결하는지에 관심이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의 초점이 결국에는 탄핵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야에 대한 문제, 내 성향이 진보인지 뭐 보수인지 이걸 떠나서 그냥 외국인들은 지금 외신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어떤 중간에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보다도 그냥 이렇게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들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실제 외국인들은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을까?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부의 정책주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전, 가스 개발, 그리고 밸류업 은행주들이 주가가 좀 동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 네. 이 밸류업만큼은 특히나 이 밸류업을 못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잘할 거라고 오른 게 아니라 잘해서 오른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기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올해부터 잘 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표, 주주 환원율에 대한 지표는 내년도에 40%는 넘을 것이고 그에 합당한 할인율이 변경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이제 소란이 이제 거치고 나면은 가스공사라든지 두산 에너빌리버 같은 원전 가스 개발 테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토탈 리턴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 주가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일로 지금 우리 증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은 더 싸져버렸어요. 제가 이거는 과거에 몇 주 전부터 들고 있었던 우리나라 일드갭입니다. 네. 일드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PER을 이제 1에다가 PER을 나눠서 채권 수익률을 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투자 수단이 그 나라에서 채권이 유리한가 그리고 주식이 유리한가인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 산식을 보면 숫자가 높을수록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니까 매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역대급이고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어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9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고는 우리나라 주식은 여기서 더 빠지기도 어렵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역사적 저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PER이 역사적 저점이면 사실 네. 일드갭도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워렌 버핏이 일본에 들어갔을 때가 8 넘어섰을 때 들어갔었어요. 네. 일본 증시 안 좋았을 때 지금 많이 올라서 6.3까지 떨어졌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냥 우리 앞뒤 가리지 말고 내면 이면 보지 말고 이것만 보면 워렌 버핏도 들어올 만한 밸류에이션까지 빠졌다. 그러니까요. 수치만 돼요. 보면.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진짜 역대급으로 싼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자, 여기에서 조금의 조정이 된다.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 때문에 각 그 투자 기관에서 우리나라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순이익 성장률 같은 게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PER도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만 그렇게 조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싼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과거의 이벤트로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 이 그러니까요.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첫 번째가 2004년이고요. 노무현 두 대통령. 번째,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6년도 17년까지 이었었던 탄핵 정국이었어요. 자, 보시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의 월별 수익률입니다. 사실 이게 이 부분 지금 탄핵 안으로 이제 과거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2004년도에는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을 때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빠졌어요. 네. 네, 쭉 빠지다가 그 다음에 좀 반등을 이제 8월 들어서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대로 2017년도, 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정농단 리스크가 발발을 하면서 10월, 11월 주가가 맞아요. 쭉 네. 빠졌었어요. 근데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리스크 해소가 돼서 한 번 오르고 아직까지는 헌재 판결이 남았으니까 관망 모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17년도 3월부터 인용 이후 주가가 올랐어요. 다만 이 인용이 주가를 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2017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의 초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실적이 결부가 됐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7년도에 실적으로 올랐다라고 해서 지금의 사이클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 우리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은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리스크 해소되는 것만 가지고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보시면 과거의 2달 이제 그 최근치에서 한 3달 정도 걸렸잖아요. 네네. 저는 이번에 이게 3달이 아니라 2달로 좁히거나 한 달, 뭐 판타지긴 합니다만 한 달로 이제 좁히면 요 빠지면서 올라가는 사이클이 좀 좁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정책의 지금부터는 속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증시 반등의 트리거, 제가 증한 자금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로 맞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네. 이 장표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와 과거에 역사상 증한 자금이 들어왔었을 때의 사례입니다. 2003년도 카드 대란 사태, 그리고 미 신용위기 때 2008년, 그 다음에 2020년도 4월 코로나, 그리고 2022년도 10월 미국의 금리 인상발 위기, 그리고 지금 금리 이제 2024년 12월 이제 한국의 계엄령 때문에 증한자금 투입이 이미 발표가 됐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점은, 자, 보시면 이 설립 규모가 카드 대란 때 4천억 원, 그 다음에 미 신용위기 때 5천억 원, 그리고 코로나 때 10조 원이 넘죠. 네, 그 다음에 22년도에 또 10조 원이 넘는데 비슷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10조 원이에요. 자, 그러면 왜 10조 원이 가능할까? 이때 돈을 안 써서예요. 네. 그러니까 2004년도, 2022년도, 2020년도와 22년도에 발표만 했지 실제 자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고, 다행히도 2023년도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 외부 요인이 아니라 지금 내부 요인입니다. 외부 요인이 해빙이 됐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어떤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까지도 증한자금의 발표만으로도 바닥은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이번이 과거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구두 개입 이상의 어떤 대책,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실제 효과를 기대해도 괜찮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증한자금이 과거에 효과를 발휘했을 때도 1조 원이 채 안 됐었거든요. 뭐 물론 한 20년 전 가까이 된 일이긴 합니다만, 과거에서도 충분히 이제 5천억 원 정도로도 충분히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기재부나 이렇게 정책자금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사실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한자금이 투입이 되려면 증한자금관리위원회에 이제 승인을 받고 들어오면 끝이거든요. 네. 이번에 좀 다른 점은 아마 삼성자산운용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창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창구를 좀 주목을 하면서, 예, 물론 뭐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창구들일 수 있겠죠. 뭐 이제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결이 빨리 나서, 승인이 빨리 나서 이제 투입이 되면 우리 증시에 특히나 인덱스 위주로 상당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지금 제가 장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번에 또 하나의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덱스 내의 주식들이에요. 보시면 2003년도에는요 대형주 50개 60개 대상으로 했었어요. 자, 그리고 2008년도 때도 주식의 70%, 이때는 워낙에 좀 채권이 문제였으니까 국공채 30%, 그리고 이 주식에서 대형주에 거의 대부분 들어갔었고요. 자, 그리고 2020년, 2022년도 이때 상품의 간접 투자, 결국에는 인덱스 투자, ETF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덱스 내의 종목들이 먼저 좀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덱스 내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외국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기관계 수급들이 개선이 되는 게 보이면 어느 정도 그런 조짐이 보일 수 있겠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개별주 같은 경우들이 또 많이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증한자금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그 채팅창에서 네. 제가 뭐 바지님의 글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과거의 탄핵 국면이라든가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 증시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2017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 맞아요. 근데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그렇죠. 바지님의 의견 저도 좀 궁금하고 지금은 그때도 물론 그때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내수도 안 좋다 그러지. 맞아. 수출도 불투명하다 그러지. 뭐 트럼프 이기도 불확실하지.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고 해도 이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고요. 2017년도 장표 한번 다시 보시면 네. 2017년도는요. 우리나라 유동성이 꽤 괜찮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박근혜 정부였던 거잖아요. 그 직전에 어떤 사이클이었냐면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실제 대출도 되게 좋았었고 그때 시중 유동성이 되게 풍부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의 효과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또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사이클이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사실 올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자 지금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처럼 그런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 2017년도 사이클은 진짜 우리나라 증시의 역대급 사이클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반도체 턴어라운드 했지, 정책 불확실은 없어졌지, 그건 어떤 정당이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해서 일어난 사이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과거와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마이너스 % 나오기 직전이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에 이제 야당에서 예산안을 많이 삭감했죠. 그러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정부 지출도 제한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려의 포인트들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2017년도의 사이클을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와 달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배경은 자,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진짜 역대급으로 싸다. 네, 그게 PER이든 PR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드갭도 그렇고 8.4배? 뭐 이렇게 맞습니다. 봤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이거는 네, 정말 역사적 평가. 네, 약간 현타 오는 정도 밸류에이션까지 그쵸. 빠졌어요. 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증한자금이 이제까지 쏜 적이 없는데 2020년 이후로는 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실제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빨리 조속히 실행해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 밸류에이션과 수급 두 가지만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락하는 것이 역대급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네. 상승폭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한 과거와 또 다른 거는 우리나라 지수의 주주환원율의 개선세는 보여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블루웨이브에 대한 또 하나의 실마리가 상법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즉 주주환원 이제까지는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주주와 그리고 이제 기업 간의 어떤 의사결정의 괴리가 있었는데 상법 개정안으로 만약에 통과가 돼서 좁혀지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나라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그래도 이번에 해결이 됐을 때 이제 과거만큼은 아닙니다만 리바운드하는 폭도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주식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네. 해외 증시는 다 좋았었거든요. 맞아. 이 괴리율도 큰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참 그런 것 같아요. 해외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저는 이제 투자 심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만 하시는 분들. 진짜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 빠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0%를 넘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냥 뭔가 투자 심리가 냉각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빠졌을 때 해외 증시는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나라 증시와 해외 증시의 수익률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또 그 포인트로도 이 우리의 개별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리바운드하는 폭도 생각보다 저는 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빙다리 저기 바지님 얘기를 왜 왜요? 쭉 얘기를 안 해주시고 왜 바지님이라고만 저기 해주세요. 약간, 네. 방송에서 바지님이 조금 바지님 네. 본인도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정말. 하나 더 궁금한 게 차장님 지금 네. 상법 개정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여야가 극단 대립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정책에 대한 네.
국회 내 합의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지금 예, 현안 예, 자체가 예. 전국의 현안 말고는 네. 다른 것들은 다 차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일각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시장 안정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라는 질문도 예, 있더라고요. 예. 혹시 그거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지금이 안에서 부작용이 있는 거죠. 네, 냉정하게 보면. 예,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시장에서 이 매수를 촉진하는 정책은 우리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죠. 미국은 401k가 있어요. 그 나름의 정책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미국의 이제 역사적인 정책이니까. 일본은요. 일본도 사실 국채를 이제 개인 자금들이 다 덮어놓고 사면서 금리가 안정이 되고 사실상 그 자금의 일부가 이제 그 개인 자금들의 일부가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또한 또 정책 자금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없어요. 오히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다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시장은 그 나라의 근간입니다. 기업들의 자금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 상장을 하면서 자금이 좀 유치가 되고 그걸로 사실 레버리지가 돼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책 자금, 정책 인센티브는 주식시장에 있어야 된다. 이미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래요. 사실 이 자산의 대마가 우리나라는 부동산, 미국은 주식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봤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 내년에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중국발 이제 경기 부양 이슈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네. 그다음에 소비 진작 정책을 이번에 전후에서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터울을 두고 소매 판매 증가율이 내년도 1%포인트 이상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전망은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단순 화학이라든지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 지금 또 많이 빠져 있는 대중국 소비재들은 일부 이제 반등을 트리거로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우리나라의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에 대한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빠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별로 보면 이번 이제 이슈가 좀 제하고 나면 또 살만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와중에 살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리스크가 이제 시사하는 것들이 제고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진 반도체 그리고 사실 이제 이미 수주잔고를 채워놓은 뭐 조선 그리고 이제 대중국 소비재 사실 실적 수출 괜찮은데 또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런 것들 뭐 뿐만 아니라 금리 떨어지면 또 바이오 이런 것처럼 해볼 만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의 어떤 체계적 위험이 걷어지면 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뭐 짱구미소님도 팔란티어도 오른다. 네. 머니스마트님도 테슬라 절반 매도한 게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국내, 미국 네.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상품도 네. 도 마찬가지고 좀 나눠서 하는 거 되게 좋은 현상일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피해서 가는 거 국장에 너무 질려버려서 네. 다 버리고 가는 약간 이런 현실도 나온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엇보다 미국 주식은 원래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우리 시장에 크래시를 낸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일단 공장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상당히 장기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도지처럼 사람들이 정말 국경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유동성도 좋은.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액자산가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해외 주식을 살 수 없는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환율이 지금 1,400원 넘어가는데 여기서 미국 그렇죠. 주식 달러를 네. 바꿔서 사? 이거는 좀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액 자금이나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너무너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이 거래량이 많이 늘고 시총이 늘었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USDT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화를 굳이 해외에 거래할 때 필요가 없어지면 네. 이런 부분들이 맹목적으로 좀 달러를 그냥 더 많이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리스크를 촉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외부 우리나라 체력에 대한 부분들이나 주변 배경에 대한 부분은 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자산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뭐 25년 제가 얘기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종목별로 업종별로 보면 지금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릴 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채팅창에서 아파트님이 국장도 저점만 잘 잡으면 돈 벌 수 있는데 너무 비관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맞아요. 그죠? 다 비관적으로 다 국장하면 안 돼. 이런 의견이 그렇죠. 있는가 하면 네. 국장도 잘만 잡으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견은 다양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업종 얘기 업앤다운 짚어보고 싶은데 요거 광고 잠깐 듣고 와서 할까요?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코스피 1.4% 하락, 코스닥 3%대 하락까지. 코스닥이 진짜 많이 빠지네요. 하락폭을 키웁니다. 네. 업종 좀 볼까요? 업앤다운 업종 차장님 어떻게 볼까요? 예. 네. 해외랑 국내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업종별로 리뷰가 되어 있어야 이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대응이 이제 좀 빠른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사실 지난주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빠지는데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데 네. 사실 되게 좋은 신호가 나왔어요. 보시면 지금 기조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업종은 계속 좋았어요. 네. 예, 왜냐하면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있고 실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로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단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독일의 셉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아마존이나 세일즈포스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었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주들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뭐 마벨 테크놀로지는 진짜 많이 올랐었죠. 자, 우리나라가 증시에 나름의 파란불을 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쭉 빠지는 상황이 됐었고 기술적으로 이 추세 하단을 깨는가라고 의심도 됐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엔 좀 달랐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러면은 생각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진다. 라고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나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랐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다른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ASML조차도 좀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것만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시사를 해볼 수도 있었을 것이죠. 자, 그리고 근데 반대로 이 좋았던 것이 레거시가 아니라 사실상 AI에 대해서 이제 파생된 어떤 테마라고 볼 수 있다면 레거시 뭐 예를 들어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올라가니까 우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쟁 강도의 변화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많이 갈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인텔 한번 보시면 진짜 처참하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반도체 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AI의 수혜를 받는가, AI의 내 부품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종합반도체 과거의 영광만 회상하는가에 따라서 주가 수익률은 아주 많이 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로 지수가 빠져서 정치 테마주가 또 반대로 달궈지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제가 뭐 다음 이 대선이나 이런 거 떠나서 당분간 이런 블루 웨이브에 대해서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에 할 얘기는 아니죠. 지금은 그냥 지수 자체가 크러시 나고 있고 지금 방송 중간에 보니까 이제 기존 정부의 수혜주들이 더 주가가 엄청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 동력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이제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한 개별 콘텐츠, NC소프트의 신작이 별로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빠지기도 했었고요.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대표적인 대왕거래죠. 대왕거래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이 형제 엘리트나 이런 오늘 같은 경우에 동신건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유력하다고 시장이 생각하는 일단 정치인의 테마주들. 그렇죠. 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관고리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개별 정치인의 정책 테마주가 정말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오늘도 보면 안랩도 오르고 있어요. 네, 오늘 안랩 후보별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까 제가 외신에서 보는 것은 어떤 키워드를 탄핵으로 위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내 시장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의 플레이를 할 때는 이미
그 다음 대선까지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투자자들의 지금 생각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반대로 제가 화장품 업종들이나 어떤 차이나 소비재, 화장품을 이퀄 이제 차이나 소비재로 바로 이제 요즘에 연관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화장품 이런 V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그리고 수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실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또한 제가 정치 테마주라고 봤을 때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도 아무래도 블루웨이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전 정부 때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SK스퀘어 같이 주가가 이제 지주사에서도 유독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밸류업으로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왔다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야당에서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주사에서 실적 좋은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이 모회사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주가가 좀 부각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뭐 정치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굉장히 많은 날인 것 같은데 캘린더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아니면 이번 달 어떤 거 우리 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네, 이번 주 사실상 아무래도 가장 메인 이벤트는 제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탄핵안에 대한 얘기들 정치 공방을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부에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는지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도 요 이슈와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외신의 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뭐 이번 주랑 완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 중요한 건 사실 미국 CPI가 있거든요. CPI 발표 전에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CPI는 어느 정도 컨셉만 맞추더라도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년도 1, 2, 3월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쭉 빠지는 사이클이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만 좋은 이슈일지 우리나라도 같이 좀 올라갈 이슈일지는 이제 위에 이런 이벤트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있어요. 이번이 좀 다른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부동산 거래량은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요. 공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거래량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수출을 늘릴 수는 없어요. 최근에 중국이 수출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재임하기 전에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기 때문에 늘상 높은 관세율이 나오기 직전에 중국 수출이 늘었었던 잠깐 자 그런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수출이 기술적으로 좋아지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메인 주제는 저는 내수,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우리가 아무런 사실 이제 수혜를 받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번 노이즈가 제거되고 나면 이 경제공작회에서 확인된 이제 그 향후의 소매 판매 이런 개선세를 아무래도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로 확산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어도비나 자 이런 브로드컴이나 이 AI 진영에서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적 발표도 있어요. 여기서 실적도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겠죠. 가이던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달러원 환율이요. 순식간에 지금 8원 이상 올라가서 1,431원도 위로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러면 차장님 지수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 환율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열어놔야 될까요? 네, 맞아요. 네. 지금부터는 사실 개념보다 이미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념보다는 뉴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 뉴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치의 이 노이즈 있는 사이클을 줄일 수 있는 뉴스가 나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저는 다만 이 정치 노이즈가 현명한 해결책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은
50%예요, 다. 네, 그러니까 엄청 자신감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말 상간에 우리가 봤었던 것들을 보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해답지가 빨리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생각은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기관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환율 불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서프라이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조기에 나오면 저는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한 20원 이상은 한 번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뉴스를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약간 정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 불안을 야기하는 사람의 권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네. 건데, 사실상 지금은 그 권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는 그래 그 정도는 됐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왜 어떻게 이거를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내는 좀 어렵겠죠? 이번 주 내는 좀 어렵겠지만 1, 2주 내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만 어떤 이제 청사진이 그려진다고 하면 저는 20-30원까지는 이제 쭉 빠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 댓글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뭐 국방부에서 또 성명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뭐 아직도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속보라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희가 정치와 경제, 특히나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여러분들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1시간 내에도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는 전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장 쉬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앞으로의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 네. 진짜 이런 시장에서는 잠깐 좀 멈춰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적이 받쳐주면 정치 이벤트나 매크로적인 이슈가 발발했을 때는 단기 소음으로 치부가 됩니다. 원래는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정치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선도 좀 굵고 네. 그 다음에 데드라인도 있으면 이거는 사실상 물리면서 사야 돼요. 내가 지금 물려도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이건 무조건 먹는다라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걸려 있어서.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 데드라인이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또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제가 뉴스가 좌우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나올 뉴스들이 뭘까요? 이 월요일까지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있었던 그 이면에 대한 뉴스, 그 굉장히 자극적이고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죠. 자, 지금부터 나올 뉴스는요. 일반적으로 지금 권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권력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개념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법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런 뉴스들 뿐만 아니라 또 돌발 행동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죠. 계엄이 뭐 2차 계엄, 3차 계엄 이 가능성은 낮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서로 간의 윤리로 이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쁜 뉴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물리면서 사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2-3주 내로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해결이 아예 안 되진 않겠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맨 처음 방송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지율과 명분의 싸움인데 이게 1-2주 지나가면 명분에서 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도 저는 내지 않을까, 뭐 금투세처럼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늘은 환율이 굉장히 커요. 걱정이네요. 네, 9원 지금 오르고 1,432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어서, 네, 환율 좀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계속해서 원화 약세 보여주고 있는 이 환율에 좀 유의하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짧게 긍정적인 부분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그것밖에 기다릴 수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증시였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싸다. 또한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첫 금리 인하하고 빠르면 6개월에서 늦어도 한 15개월 이후로는 미국의 경기, 제조업 지표가 도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 사이클에서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한국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금 어렵지만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물리면서 사는 자리가 나오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리면서라도 사야 될 자리 나오면 꼭 여기서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혁진 차장님과 매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수, 국내 지수 코스피 1.7%, 코스닥 3.4% 지금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2386선, 코스닥 638선 기록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변동성이 오늘 좀 큽니다. 1432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오늘 시장 잘 대응하고 또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